네, 고용환의 평양현미경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주 이어서 열병식 여진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연설을 안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에도 김정은이 눈물을 흘린 적은 있지만, 북한 같은 저런 억압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 어찌 보면 약점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왜 마이크를 잡고 자기 육성으로 연설을 안 했는지, 그다음에 왜 눈물을 보였는지, 그 배경, 뭐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김정은이가 사실은 저렇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눈물을 흘렸는데 저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북한 국가가 나올 때 국가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네. 근데 저렇게 우는 게 지금 화면에 잡힌 게 2020년 네. 열병식 때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면서 울컥하면서 안경을 닦고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렇죠. 이번에는 눈물이 동영상 보면 쭈르륵 볼을 타고 흘렀어요. 아, 볼을 타고 흘렀군요. 볼을 타고 흘렀는데 저 의미는 뭔가 같은가 하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네. 인민들이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감성 호소 전략. 네, 감성 정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감성 정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음. 내가 진짜 이렇게 간구한 시기에 그래도 이만큼 무기를 만들고 이만큼 나라를 보유하느라고 내가 힘들었다. 근데 저걸 보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행사 장면에서만 보면 네. 아, 우리 지도자가 힘드시긴 한가 보다. 음.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음. 그 순간에는 감정이 격동돼서 인민들이 같이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순전히 인민들에게 내가 힘들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아.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인민들이 낙원을 펼쳐주게 할게. 아. 이런 감성 정치일 수 있고, 아. 두 번째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막 ICBM 나가고 뭐 무인기 나가고 막 자기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번 열병식 때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저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약간 자아도취형.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냈다. 이런 건데, 요거 왜 요 장면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네. 하루 전에 총관통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총관통 훈련. 오. 그래서 저 관통 훈련은 김정은이가 참가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대열이 지나갑니다. 아.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걸 보고 예. 저 대열은 어떻게 고쳐라. 예. 저거는 어떤 형식으로 바꾸라. 음. 이런 것들을 해야 그 다음날 본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리허설 한다. 그렇죠. 그거를. 총관통훈련이라 그래요. 아. 그거는 제가 있을 때도 관통훈련을 했고, 음. 지금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관통훈련을 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행사를 두 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몇 시에 무슨 행사를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 장면에서 왜 울었을까? 그러니까 저거는 북한은 극장 정치를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극장 정치죠.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내가 한번 뭔가 제스처를 취할게. 그럼 이제 카메라가 집중해서 쭉 보고 있다가 딱 눈물 주르륵 흐르는 거를 집중 편집을 해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네. 좋아. 우리 지도자가 정말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게 다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다. 좀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 이게 장군님과 원수님, 이게 메시지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이제 그 감성 정치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의 저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지도자 동지도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가, 짠하다, 안타깝다, 이런 거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뭘 잘한다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저거 쇼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삐딱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듣기로는 어떤 반응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 북한 측으로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녁 이제 8시부터 열병식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저 대호가 보통 한 2시부터 저 대호 집결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마그네틱 MD 다 통과하고 소변 볼 거 다 보고 저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장중한 음악이 와 울리면서 만세하고 소리치고 딱 등장을 하면 저 순간에 눈물이 나와요. 그게 저도 그런 행사를 여러 번 참가해 봤지만
그 울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예. 뒤돌아서서 예. 갈 때 다 그 바닥군 중에 한 5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예, 적이 예. 있는데 군 열병 대호가 쭉 빠지고 만세 하면서 꽃다발 꽃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대홀이 김일성 광장을 가득 채우려면 5만 명입니다. 5만 명. 예. 그 5만 명을 버스로 다 태워서 집에 못 보냅니다. 그러겠네요. 구역별로 보내는 거거든요. 걸어가면 이제 저거 다 끝나고 지도자가 다 뭐 소위 퇴장하고 대표단, 국가대표단, 외국대표단 다 퇴장하면 12시 반, 1시 돼야 집으로 가는데 예. 다 걸어가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기껏 줘야 그날 줘야 이제 빵 하나, 우리 말하면 소불호 빵 같은 거 하나씩 주거든요. 그 빵 하나를 먹고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버틴 거예요. 아. 그러면 돌아갈 때 마음은 어떨까요? 아. 이런 날은 버스 좀 태워서 집에다 데려다 주지. 이런 날은 좀 돼지고기국 한 그릇씩 먹이면 오죽 좋아? 그러니까 감정이 그때그때 다르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서서 힘들게 집에 2시간, 3시간씩 걸어가면서는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차는 거죠. 저 사람들은 벤츠 타고 다 잘 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줄 서서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걸 이따가 조금 이따 다른 문제하고 같이 겹쳐서 말씀을 드리겠고 연설을 안 했는데 연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까지 열병식 대다수의 열병식에서 김정은이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다수의 김정은 들어와서 열병식이 참 많이 진행이 됐는데 거의 대다수 열병식에서 김정은이가 연설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연설이 2012년 4월 15일 김일성의 죽은 날을 김일성이 태어났다는 태양절에 태양절이죠. 첫 김정은 들어와서 첫 열병식을 할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이랬던 게 가장 인민들한테 강력하게 와서 가슴에 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개혁 개방도 좀 하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신심을 불러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전승절이라고 하는 게 뭐 소위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닌데 자기는 전승절이라 그러는데 전승절에 러시아하고 중국 대표단을 양쪽에 끼고 만약 강경한 어조로 미국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 너무 자극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강순남이라고 하는 북한 무력상 인민무력상 국방상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했는데 뭐 미국을 굉장히 욕했어요. 굉장히 욕하고 한국도 욕하고 뭐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문제가 아니라 언제 누가 어떻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로 변했다. 그러니까 핵전쟁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위협을 하는 연설을 강순남 국방상이 했어요. 만약 이런 연설을 김정은이가 직접 했다. 그럼 미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전 세계가 뭐야 저 사람 진짜 확실히 매드맨이네. 약간 미친 거 아니야? 핵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른바 그 국제정치에서는 미추광이 전략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연설을 안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사정이 어떤가 하면 핵곡식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곡식이 많이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기미가 있어서 전번 시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를 다시 끼라고 공식 지시가 나왔대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다시 마스크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중 국경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대는데 6월 14일 날 국경 연다, 7월 15일 날 국경 연다, 지금 8월 달 아니에요. 국경을 안 여는데 왜 안 여는 거야? 그랬더니 코로나가 퍼져서 못 연대. 그러니까 마스크까지 다 시키래. 그러니까 뭐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고 이런 심정이 처해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애 식량난도 있지 일반 경제는 다 죽었지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된다 그러지 이때 인민들한테 들려줄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희망을 줄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뭐 또 다시 정면 돌파전을 하겠다 미국을 때려 눕히겠다 뭐 이런 소리 하면 무슨 소리를 계속 60년 70년 동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안 하고 국방상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요번에 그 북한 열병식을 보면서 북중러가 이 북방 삼각 이 밀착을 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북중러 밀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에 참여하는 그 강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하지만 그 러시아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왔잖아요. 푸틴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 왜냐하면 이건 전승기념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 오는 게 맞잖아요. 북한도 그런 걸 원했을 거고. 근데 이 중국에서는 말이에요. 뭐 힘도 없는 그 전인대, 부위원장, 뭐 이런 사람이 오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세 명이 나란히 서 있는데 한쪽은 군인인데 한쪽은 그냥 군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은 별로 뭐 시진핑 친서는 갖고 왔다 그러는데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냥 좀 뭐라 그래요? 기분이 상하죠. 기분 상하죠. 기분 상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리홍중이라고 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왔는데 딱 김정은이가 한 번 만나줬어요. 김정은이가 딱 한 번 만나주고 시진핑 친서를 교환을 하고 러시아는 어떤가? 러시아는 오찬했죠. 한영 연회 차려줬죠. 그 가이드 무장 장비 전시회 가이드했죠. 그렇죠. 경축 공연을 했죠. 그리고 열병식 저렇게 참가해서 뭐라고 속닥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그 쇼이구 아니에요? 쇼이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인데 김정은이 그러니까 쇼이구한테는 엄청 신경을 쓰는데 배려를 하고 5번이나 만났어요. 5번이나 만나고 무장 장비 전시회 가서는 가이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국방상에 해도 되는 가이드를 그 최고 존엄이 그걸 가이드를 해요. 최고 존엄이 가이드를 해요. 그만큼 김정은이가 러시아와의 군사 협조에 공을 들였다. 근데 러시아로서 또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은가 하면 지금 전쟁 수행 책임자 아닙니까? 국방상에. 그렇죠. 우크라이나 지금 진격한다 그러고 뭐 용이 발톱까지 진격했다고 러시아 국경선까지 거의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러시아 국방상이 지금 현지에서 전쟁을 지도해야 되는데 평양에 와서 이틀 반을 있다 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저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탄약과 무기를 가지러 왔다. 탄약과 근데 무기. 북한이 러시아 카피 무기를 생산해서 똑같은 장비를 써요. 82mm 박격포탄, 7.62mm 기관총, 7.62mm 자동 소총, 그리고 155mm 자동포탄, 그리고 122mm 방사포, 240mm 방사포 똑같아요. 그러니까 쇼이구가 이번에 왔던 거는 푸틴이 야 가서 우리 무기가 다 동나고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원조를 해봐. 원조를 좀 청해봐. 그래서 쇼이구가 그 전쟁 지휘하는 상황에서 자리를 떠서 왔고 아마 북한은 좋아 이건 줄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조금 좀 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그 무기 목록이 내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기 목록이 있거든요. 우리 최신 공격 무기를 필요한데 러시아가 안 주니 김정은이가 아주 뭐 가이드까지 하고 5번씩이나 만나주고 이러면서 러시아하고 관계는 앞으로도 뭐 영원 불멸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러시아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외교를 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무기 측면에서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그렇고 지금 어떤 첩보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하면 북한 고위급 군사대표단이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를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이가 쭉 뭔가 밑밥을 깔았으니까 네가 가서 좀 해와라. 이런 걸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국 쪽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원래 원한 거는 중국군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와라. 그렇죠. 총정치부 주임이든 중국 국방부 장관이든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든 총참모장이든 그렇게 보내달라고 외교를 했는데 중국이 그냥 아니 그건 됐고
우린 그냥 이런 사람을 하나 친서를 보내줘서 보내줄게. 그래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의장이 왔어요. 네. 부의장이 왔는데 김정은이가 원래 계획했던 건 그런 그림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인민군 원수복을 입고 옆에 소련군, 중국군 총참모장, 국방장 딱 세워놓으면 그림이 아주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청령 우베코가 되네. 우베코처럼 이렇게 해서 훈장들 가득 단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이 또 훈장들 잔뜩 달잖아요.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것들 입고 나오고 싶었는데 중국이 상임 그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보내면서 김이 센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사복을 입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하고 너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연결된 게 많으니까 북한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미국이 눈치를 본다. 우리가 만약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나 중국군 국방부 장관을 보내면 미국이 엄청 화를 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체면 치레를 할게. 그러니까 그저 그런 사람을 하나 보내서 체면 치레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이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를 낸 것 같고 결국은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사대표단을 보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북중러가 밀착했다. 이걸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북러랑 북중하고는 지금 확연한 온도차가 있었다.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게 저렇게 성대한 열병식이 끝난 다음에 북한이 이 주민들에게 또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래갖고 오늘 뭐 이제 기사도 좀 뜨고 그랬는데 총끈, 그 총을 이렇게 걸고 다닐 때 그 어깨 걸 때 그 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끈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걸 상납을 해라. 그런데 제가 읽어본 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그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시를 많이 받았지만 이런 지시는 처음 받는다. 왜냐면 이게 무기인데. 그리고 끈이라는 게 이게 천으로 뭐 만들어갖고 이게 총 그 어깨다 멜 수 있는 그 천으로 그거 재봉질해갖고 그거 하라는. 그거 뭐 솔직히 고도의 그 제작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갖고 오라고 그런가. 굉장히 충격받았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게 7월 31일 날 전국적으로 북한 전국적으로 포치했다 그러는데 지시가 내려갔는데 자동소총 AK 자동보총의 총군을 각 세대당 하나씩 만들어서 국가에 바치라. 근데 총군의 규격까지 나와가지고 길이는 1m 20, 너비는 4cm, 두께는 3mm 해가지고 그거를 재봉으로 다 묶어가지고 총끈이 부서지지 않게끔 아주 만들어서 바치라. 그러니까 아니 며칠 전에 열병식 할 때는 뭐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그러고 무슨 미제국주의 뭐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제 보병총까지 총군까지 우리가 인민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무인기 뭐 미국 무인기 비슷하대고 무인기 했는데 그 천 끈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까지 살아보면서 우리가 인민군대 군수품을 만들어 본 역사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그러는가 하면 아니 전쟁이 끝난 지 70주년이라면 그 전쟁 시작한 지가 73년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그 모든 무기를 조국 해방을 위해서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렇게 자동총 총끈도 못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한다는 거냐? 전쟁할 능력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저기 김일성 광장 앞으로 지나간 저 무기들은 도대체 뭐고 총끈 도대체 만들라는 건 뭐냐?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데 집집마다 재봉틀이 있는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봉틀이 있는 집, 그러니까 재봉틀 있는 집에 가서 돈을 주고 그걸 만들고. 왜냐하면 이거를 만들지 않으면 총알을 결산을 엄격히 하겠다고 엄포까지 했대요. 세대당 하나씩은 무조건 만들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8월 1일, 2일부터는
시장에 총꾼이 2,000원, 2,500원에 팔린대요. 아, 그러니까 그 재봉틀이 있는 데서 이참에 돈 좀 벌자. 이참에 돈 좀 벌자. 아, 그 장마당에 막 네. 만들어서 그냥 파는 거죠. 그게 2,000원, 2,500원인데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내가 보고 웃은 게 뭐냐면 지금 북한 노동자 평균 월급이 3,000원입니다. 네, 3,000원. 근데 거의 한 달 월급치 기부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뭐 만들어 내지 뭐 국가에. 근데 도대체 무인기도 만들고 괴물 미사일도 만들고 글쎄. 온갖 순항 미사일이고 해골이고 다 만든다는 나라가 갑자기 총꾼이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조국 통일 준비는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7월 27일인가 28, 29, 30 나흘 만에 총꿀을 만드는 지식이 내려왔으니까 나흘 전 이야기는 뭐고 지금 이야기는 뭐야? 요게 딱 지금 북한군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하고 실제 모습하고 그 차이 간격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미사일 뭐 내보내고 뭐 수락 미사일 해골에 이만한 거 내보내고 이러면서 총꾼도 못 만든다. 그래서 가가호에 총꾼을 만들어 바쳐라. 그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지시를 지난 70년 동안 받아본 적이 없다. 아니, 아까 이제 김정은이 눈물 흘리면서 이제 감성 정치다 했는데 그런 거 다 그냥 총끈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좀 다음에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그게 인민들이 그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니 저 열병식은 왜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열병식에 저 나가는 무기들 전쟁도 일으키지 못할 거면서 왜 자꾸 만들긴 만드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왜 근데 저렇게 힘들게 만든 거를 자꾸 왜 하늘로 쏴보내는 거야? 아깝게. 동해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나?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미사일로 동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가 보다. 근데 그 122mm 방사포라는 게 우리 연평도 와서 터지지 않아서 불발탄된 거. 그렇죠. 어느 국회의원께서 이게 보온통이라고 보온병이라고 했죠. 보온병이라고 했던 거. 그게 122mm 방사포탄이에요. 그게 그게 저긴 줄 알았어요. 그 122mm 그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보온병을 들고 그 방사포탄이라고 잘못 오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만하거든요. 방사포탄 122mm가 이게 70년대, 80년대에 많이 만들었는데 그 방사포탄 하나 날아가면 북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소 한 마리 하늘로 날아간다. 소 한 마리가. 그리고 총알은 7.62mm AK-47 자동소총은 한 방 날아갈 때마다 닭 한 마리가 날아간다. 닭 한 마리 날아간다. 근데 작년도에 엄청 쐈잖아. 엄청 쐈죠. 엄청 싼 거 그거로 쌀을 사오면 북한 사람들이 1년 먹을 쌀을 사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좀 먹고 살게끔 해주면서 쏘면 괜찮겠는데 냅다 만들어가지고 또 냅다 하늘에다 쏘고 바다에다 쏘니까 우리는 굶주리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저 사람 생각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길래 저런 전쟁도 못할 거면서 왜 자꾸 만들고 왜 자꾸 쏘는 거냐? 그리고 이제는 총권까지 우리 보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분노하고 좌절을 하는 거죠. 분노, 허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열병식 때는 막 나가면 좀 뿌듯해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우리가 뭐 저 해거래를 만들었어? 우리가 뭐 미국 무인기 같은 걸 만들었어? 괴물 미사일 우리나라 게 세상에서 제일 크대. 그럴 때는 약간 뿌듯하거든요. 근데 텔레비전이 꺼지고 실제로 밥상머리에 앉으면 푹죽을 대하면 진짜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울먹울먹하던 사람들이 현실에 마주치면 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분노와 이 희열이 교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열은 2시간밖에 안 되는데 분노와 좌절과 이 불만은 1년 내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환경에서는 뭔가 뿌듯하다 우리가 괜찮다 그랬는데 저걸 왜 만들까? 저거 우리 저만 하면 조국 해방 전쟁 일으켜서 결국은
남조선 괴뢰도당을 무찌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못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질문들과 분노들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한국군은 6.25 때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진달래 꽃이 피면 다시 온다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오지도 않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꼭 이루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북녘 동포들은 그거를 또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진달래 꽃이 필 때 다시 온다 그랬는데 왜 진달래 꽃이 70번이 지구 폈는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 심정이 아주 좀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쨌든 네. 굉장히 화나 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좀 남은 시간 말이죠. 예. 원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요번에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 그게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좀 당겨서 9월 26일 날 예.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제 2년에 한 번씩 경연제로 에어쇼를 하잖아요. 예, 에어쇼를 하는데 지난번엔 두산에 오하이오급 핵 추진 전략 잠수함 켄터키 예. 그래갖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배에 올라서 했는데 요번에는 또 북한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B-52H 예. 전략 폭격기가 6년 만에 서울의 에어쇼에 뜬다. 예. 이렇게 되면 또 북한이 엄청 또 김정은이 저 비행기 네. 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비행기인데 네. 저게 엔진이 8개가 달려 있습니다. 8개.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내는 비행기인지 알 수 있는데 저거가 뜨면 이전에 김정일이는 지하 벙커에 숨었거든요. 예. 지금 김정은에는 뭐 우리 핵무기 있으니까 내가 안 숨어도 된다 그러는데 아마 틀림없이 서울에 와서 에어쇼 있으면 그 시간에는 아마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뭔가 한다고. 쫄아가지고 지하 벙커 들어가겠네요. 네, 들어가죠. 근데 저게 이번에 6년 만에 오는데 서울 에어쇼에서 떠가지고 아마 서울 상공을 한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것이 북한에 주는 전략적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저거 하나가 서울이나 인천 상공에 떠서 북한 전역에 핵 미사일을 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땅에 구태여 안 들어가도 평양에 몇백 발의 핵폭탄을 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저거 한 대가요. 네. 뭐 히로시마 원폭의 뭐 몇십 배, 그렇죠. 뭐 이런 위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무장 장비가 이제 B-52 D가 있고 뭐 지금 저거 오는 건 H라고 이제 예. 최신형인데 저게 사실은 몇 톤을 싣는지 핵무기가 몇 개인지는 비밀입니다. 저거 미국이 그걸 알리진 않아요. 그냥 기사들 나오는 거는 추정할 뿐이에요. 추정할 뿐이군요. 근데 그냥 저기 그냥 얼마 전에 왔던 오하이오급 켄터키함. 네. 그게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00배에 맞아요. 달하는 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오. 저거는 더 많이 치는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건 예를 들어서 뭐 1000배라고만 한다 그래도 1000개의 핵폭탄을 북한 주요 지점에 갖다 뚫고 놓으면 예. 북한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거를 보낸다는 거는 워싱턴 선언 올해 4월 예. 윤 대통령께서 워싱턴 가서 했던 그 핵무기 가시성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미국은 약속을 지킨다. 네. 우리가 쓰는 핵무기자 결국은 당신네들이 쓸 핵무기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핵 추진 잠수함이 왔었죠. 네. 핵 적재 잠수함이 왔었죠. 그렇죠. 핵 잠수함 네. B-52가 오죠. 네. 저러면 저게 이제 결국은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까불지 말아라.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괴물 미사일 안만 만들어도 사실 김정은도 알아도 너무 잘할 겁니다. 사실은 김정은이 제가 보건대는 전쟁을 폭탄을 쏘기가 힘들 것이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2,500만 주민이 노예처럼 있고 그렇죠. 정말 청남대보다 몇십 배 뭐 좋다고 하는 사치스러운 그렇죠. 특각이 30여 개예요. 특각이.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게 있고 기쁨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그 사람이 핵무기 쓰면 그것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겠는데 설마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매드맨 전략, 그 미친 전략에 맞서서 미국이 한국하고 협조하에 B-52 보내고 핵잠수함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이제 8월 18일 날 네. 대통령께서 캠프 캠프 데이비드 예, 가죠. 예, 가신다고 그러는데 네. 그 캠프 데이비드는 가장 역사성이 있는 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협정을 평화협정이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들어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하면 세상 사람들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네. 이 대통령 전용 별장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가서 기시다 총리하고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하고 셋이서 이제 회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가장 첫 번째 의제에 오를 거는 틀림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오를 거고.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반도체 그렇죠. 공급망 문제 공급망 이야기할 문제. 거고. 예. 그리고 세 나라의 어쨌든 경제적 협력 관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를 건데 여기서 한미일 관계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있을 때 김일성,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한 게 한미일 삼각협정. 네. 이거를 제일 싫어했는데 제가 2019년도에 온 제 후배 같은 국에 있던 분이 왔어요. 아. 그래서 아주 뭐 유명한 나라에서 와서 유명한 분인데 제가 말씀은 직접 안 드리겠는데 지금도 한미일 삼각협력을 북한이 그렇게 무서워하냐?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본이 6.25 전쟁을 북한이 일으킨다고 하면 제2의 6.25 전쟁을 그렇죠. 일본에 있는 모든 탄약과 유류와 미사일과 폭탄이 네. 다 한국으로 올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을 그렇게 떼놓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초조하고 다급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미군이 5만 명이 넘더라고요. 5만 명이 넘는데. 그렇죠. 근데 보니까 육군은 몇 퍼센트 안 되고요. 90% 이상이 이게 해군, 해병대, 공군이에요. 그게 미군 전력이 기본이죠. 예. 그러니까 육군은 우리가 싸우고 해공군은 미국이 담당을 하는데 그 러시아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군대가 세다고 한들 네. 미국하고 맞설 수는 없다. 그렇죠. 근데 러시아 군사력에 비하면 북한 군사력은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번 뭐 열병식 보면서 해골에 만들고 뭐 17 만들고 화성 18형 만들고 뭐 전차부대 만들고 이렇게 보면서 아 좋아 너네들 그렇게 많이 만들어. 결국은 스타워즈 생각나시죠? 그렇죠. 예. 레간 대통령 때. 예, 레이건. 우리가 별에다가 예. 위성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놓고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그 브레즈네브 때 그랬고 그 안드로포브 때 그랬고 결국은 이 고르바초프 때 고르바초프 때. 결국은 미국을 따라서 우리도 위성 전쟁 스타워즈를 하겠다고 네. 군비에 그 많은 돈을 넣다가 러시아가 붕괴했어. 그 경제가 망가져갖고 암시장 창궐하고 그렇게 이제 소련이 붕괴되는 거야. 소련이 핵이 없어서 붕괴됐습니까? 소련이 12,000개의 핵이 있는데 붕괴했어요. 예. 근데 지금 김정은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다 가지고 싶어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가지고 싶어요. 순항 미사일 있다 그러면 순항 미사일 네. 만들고 극초음속 미사일 있다 그러면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고 포세이돈 해골을 만들겠다. 우리도 만들 거야. 만들고 괴물 미사일 만들고 화살인지 뭔지 순항 미사일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랭이가 찢어지겠죠. 그렇죠. 찢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래 미국하고 한번 달라붙어 봐. 미국 군사력이 국방비가 천조랍니다, 우리나라. 천조. 그래서 요즘 네티즌들이 미국을 천조국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찾아봤더니 그 소리더라고요. 천조국하고 국방비 다 합쳐서 1조, 2조밖에 안 되는 북한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당신들 만들어봐, 한번. 그 미국하고 군비 경쟁 해봐. 결국 누가 이기나 보자. 지금 김정은이가 거의 그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국방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지금 인민들은 고열을 빨아가지고 인민들한테 이번에 열병식 할 때도 세대당 2,000원씩 걷었대요. 아, 2,000원씩. 2,000원씩 걷어서 그 열병식 하는데 보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의 뭐 노동자 한 달 월급이 3,000원인데 2,000원씩 내거든요. 2,000원씩 걷어서 했는데 저렇게 만드는 거 보면서 김정은은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북한 경제는 속으로 문드러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소련이 미국하고 가서 스타워즈를 하다가 가랭이 찢어져서 물어앉은 것처럼 저 이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결국은 가랭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북한도 틀림없이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망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참 결론이 너무나 명쾌하고 그냥 속이 후련합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또 이제 이 8월 18일 예. 캠프 데이비드 예. 그거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다음 주 또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